미국은 현재 마스크, 방호복, 인공호흡기 대란을 겪고 있다. 영국 의료진은 방호복이 없어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그중 30%는 C19 양성 판정을 받고 말았다. 일본 역시 방호복이 부족하여 의료진들은 쓰레기 봉투로 몸을 보호하고 있으나 C19 양성 판정을 받는 의료진이 속출되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쏟아지는 소식들입니다. 20세기 이후로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들이 겨우 방호복이 부족하여 패닉 상태에 빠지는 모습은 세계의 국가들로 하여금 신선한 충격에 빠지게끔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방호복 대란에 허우적대기는커녕 자국에서 물량이 남아 돌아 타국에 수출하고 심지어 기부까지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인터넷에서 무수히 쏟아지는 소식을 보고 있자면 전 세계가 의료물자 공급난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도 흔하지만 한국이 어떤 국가와 의료물자 공급 계약을 맺었다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지원을 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한국이 제조강국으로서의 이름을 떨치긴 했지만 이 정도로 의료물자 생산에도 강한 나라였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한국 내에서 생산해내는 물자만으로는 전 세계에 수출할 정도로 남아도는 물량을 설명할 수 없는데요. 결국 한국이 생산해내는 물량은 한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의 어딘가에서 생산하는 것이 상당수일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공장을 짓는 해외의 국가들은 주로 중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현재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C19 패닉으로 인해 국경을 닫은 상태이죠. 게다가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으로부터 의료물자 지원을 받고 있을 정도인데 만약 자국에서 의료물자를 생산해낼 여력이 있다면 자신들이 그걸 먼저 사용하려고 하지 한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동남아의 국가가 있긴 할까요? 이렇게 상식적인 추론으로는 현재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는 의료물자의 출처를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대한민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여 이미 세계적인 의료강국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모두 약 2달 전 한국이 이 국가를 상대로 이루어냈던 한 가지 계약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평균 연령 30세와 20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GDP 5.4조 달러를 창출해내는 거대 국가연합입니다. 이 지역의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OECD에서는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만큼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찍부터 알아본 중국과 일본은 꽤나 오랜 기간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일본은 각종 제조공장, 섬유공장, 중화학공업시설 등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의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했던 시기는 1970년대로 특히 태국의 경우 누적 투자액이 58조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무관세 협정을 맺어 일본의 제품을 무수히 팔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 정부에도 3천억에 달하는 차관을 제공하고 베트남의 공항터미널, 고속도로 건설 등의 대규모 자금 투입, 캄보디아와 라오스에도 일본 기업을 꾸준히 진출시킴으로써 동남아시아 지역을 자신들의 경제 식민지로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일본이 가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오랜 기간 일본의 자본력으로 국가가 운영되자 동남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국가들은 일본에 대한 동경심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역시 동남아시아 지역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자신들의 막대한 자본을 내세워 이 지역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60조 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지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50조 원에 달하는 자본력을 지닌 실크로드 기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자본의 70% 이상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화교가 주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이 일본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늦게 진출하긴 했지만 이미 이 지역에 자본을 주무르고 있던 화교가 중국 정부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쉽게 예측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은 뒤늦게 신남방 정책을 내세우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을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투자 비중을 보면 일본이 12.4%, 중국이 8%인 것에 비해 한국은 겨우 4.3%밖에 차지하지 못하여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초라한 자본 규모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게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에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도 타결하였고,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의 첫 공장을 지어 일본과의 경쟁을 시작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40조 원 규모 수도 이전 사업 역시 한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자신들에게 투자해주던 중국과 일본을 버리고 신흥투자국인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향해 중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장악하여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실제로 중국계 화교의 경우 이미 인도네시아의 자본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기들끼리만 부를 독식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의 경우 한때 그가 화교 혈통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순간 지지율이 4% 가까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을 정도로 화교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증오는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평화와 상생이라는 표어를 내세워 이들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식민지와 각종 내전, 독재 정부의 과정을 모두 겪어 현재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역사를 지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롤모델 그 자체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국가에서 평화와 상생을 키워드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한국을 세계적인 의로물자 강국으로 만들어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많은 국가들에서 설치해놓은 봉제 공장으로 인해 막대한 물량의 방호복을 생산해낼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타국에 대한 원단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모든 공장은 셧다운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 결과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없어 우위를 착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인도네시아에게 기막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봉제협회의 대표격인 김재열 대경회사 사장은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올 테니 인도네시아의 공장에서 방호복을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생산 물량의 절반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한 것이죠. 넘쳐나는 봉제 공장을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면서 우위를 방호복 대용으로 사용하던 인도네시아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제안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한국이 그토록 외쳐왔던 평화와 상생 그 자체였죠. 여태까지 중국 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에 원단을 공급하고 공장을 가동시켜주겠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제안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50만 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역사회 경제에도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었죠. 결국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이후 봉제 공장의 생산 라인은 밤낮 없이 가동되어 인도네시아와 한국에 방호복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현재의 한국은 의료물자 수출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본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방호복을 생산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본을 향해 한국을 보고 배워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기존의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상생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했던 한국의 조건과 너무 비교되는 일본이었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겠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후 정부에서 한국과의 협력 사례를 가장 모범적이었던 국제 협력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을 상대로 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과 방호복을 공동으로 생산하기 위해 진행한 방안이 인도네시아의 의료진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방호복이 생산되지 않던 시기 인도네시아에서는 40명 이상의 의료진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과 방호복 협력을 진행한 이후로 인도네시아 의료진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기업에 대한 의리도 빠짐없이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의 바흐딜 라하달리아 투자조정청장은 부카시 델타마스의 현대자동차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대차 공장 건설은 양국 간의 약속이다.
내년 말 완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라며 현재 세계적 위기는 전 세계의 공장을 셧다운 상태에 빠뜨리고 있지만 한국의 공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정상적으로 완공되는 것은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큰 욕심을 버리고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고자 했던 한국의 행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 의료물자를 공급해내는 선순환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이들의 무고한 희생 역시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